어머니가 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수용소 철조망 너머에서였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떨리는 입술로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저는 19에 군대에 갔고 21살에 어머니가 보이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면회도, 편지도,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입대 전날 어머니가 건넨 낡은 부적 속에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만강 근처 지명, 날짜, 중국 쪽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탈은병이 되어 수용소까지 걸어갔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예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되던 해에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마을 인민반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고 새벽이면 두부를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팔았죠. 그 두부 한 모 한 모가 저를 먹이고 저를 입히고 저를 학교에 보내는 전부였던 겁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맺혔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미 2번째 일을 하고 계셨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제 옷의 해진 부분을 꿰매고 계셨죠. 제가 나가면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만 잘 자라면 그게 다인 거다. 그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19이 되던 해 가을,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인민군 복무 10년,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마을의 모든 청년들이 그랬듯이 저도 군대에 가야 했고 어머니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입대 전날 밤 어머니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걱정도 아닌 어떤 깊고 무거운 것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비밀의 무게가 얼굴 위로 드러난 것 같았죠. 어머니는 저녁밥을 유난히 정성스럽게 차리셨습니다. 감자밥에 두부 반찬, 그리고 아껴두었던 된장까지 풀어 찌개를 끓이셨어요.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떨림을 저는 놓치지 못했어요.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참아왔던 것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물기가 고여 있었죠. 밥을 다 먹고 나자 어머니가 방 안쪽 장롱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천조각으로 감싼 작은 부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그것을 건네는 순간 저는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늘 품에 지니고 있어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했어요. 단순한 부적을 건네는 것 치고는 너무 무거운 당부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된장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제 귀에 닿았고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잘 다녀와라. 건강하게만 있어라. 어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고 저는 그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군대 가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려니 했던 거예요. 그것이 제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입대 첫날부터 저는 다른 세계에 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경북도 최전방 부대, 중국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악지대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고참 하사관의 고함이 귀를 찢었고 짐을 정리할 틈도 없이 연병장에 도열해야 했죠. 그날 저녁 배급으로 나온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숟가락 3번이면 바닥이 보이는 양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하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산을 뛰어야 했고 총기 분해 조립을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선임병들을 구타는 일상이었고 그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한 번은 같은 날 입대한 동기가 훈련 도중 쓰러졌는데 중대장은 그 위에 서서 일어나지 못하면 반동분자로 처리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동기는 피를 토하면서 일어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라는 것을 그날 확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굶주림은 훈련보다 더 잔인한 적이었습니다. 하루 배급은 강냉이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무 조각이 전부였어요.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산을 뛰고 참호를 파고 사격 훈련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양이 아니었죠. 병사들은 밤마다 몰래 부대 뒤편산에서 풀뿌리를 캐먹었고 운이 좋으면 개구리나 뱀을 잡아 날것으로 삼켰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역겨웠지만 석 달이 지나자 풀뿌리의 쓴맛조차 달게 느껴지더군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난방이라고는 없는 콘크리트 박사에서 이불 한 장으로 밤을 버텨야 했어요. 옆에서 자던 전우의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까맣게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고 의무실에 가면 소독약 한 병 없이 그냥 돌아오라는 말만 들었죠. 어느 날 새벽에는 보초를 서다가 총을 쥔 손가락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장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입김으로 손을 녹이며 어머니의 두부 만드시던 따뜻한 부엌을 떠올렸고 그 기억만이 얼어붙은 밤을 견디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 유일한 빛은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끔은 2달에 한 번 도착하는 그 얇은 종이 한 잔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어머니의 글씨는 항상 또박또박했고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로 이어졌죠. 장라당에서 두부가 잘 팔렸다는 이야기, 옆집 아주머님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 올해 감자 농사가 괜찮았다는 이야기.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제게는 천국의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날이면 저는 막사구석에서 그것을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부적과 함께 군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고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죠.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버티면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가 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편지가 영영 끊어지는 날이 올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입대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오지 않기 시작한 건 그해 가을부터였어요. 처음 한 달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장마당이 바빠서 편지를 쓸 시간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우편 사정이 안 좋아서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2달째에는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시니까 분명 괜찮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3달째가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면 행정반 앞에 서서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고 빈손으로 막사에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죠. 밤이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병이 나신 건 아닌지,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닌지.
마지막 생각은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만큼 불안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대에 새로운 신병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저와 같은 회령 출신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둥근 얼굴에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죠. 저는 같은 고향이라는 반가움에 그에게 다가갔고 마을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듣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떠올린 사람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던 겁니다. 그가 저를 막사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형, 어머니 이야기 아직 못 들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이미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위부에 끌려가셨다고요? 석 달 전에 새벽에 보위부원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어머니를 트럭에 태워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왜 끌려가셨느냐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신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남한 드라마 때문이라고, USB에 담긴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죄목이라고 했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한 드라마, 그것이 어머니의 죄목이라니. 어머니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도, 새벽부터 밤까지 두부를 만들어 나라에 충성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입대 전날 밤 저를 안아주시던 어머니, 부적을 건네며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던 어머니, 잘 다녀와라 반복하시던 어머니.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이미 뭔가를 예감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눈을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훈련을 해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인지,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인지, 살아는 계신 것인지. 그 질문들이 하루 종일 뇌 속을 파먹었고 밤이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고 겨우 눈을 감아도 어머니가 트럭에 실려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군대 안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족이 정치범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 자신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분이 나쁜 군인은 언제든 제대 없이 탄광이나 벌목장으로 보내질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저도 같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훈련 때는 더 크게 구호를 외쳤고 식사 때는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웃어야 할 때는 웃었고 대답해야 할 때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면이었고 가면 아래에 저는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죄목이 남한 드라마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조차 제대로 없는 집에서 사셨어요. USB가 뭔지도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에게 그것을 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죄를 어머니가 뒤집어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보위부가 사람을 잡아갈 때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죠. 의심만으로 충분했고 누군가의 밀고 한마디면 평생이 사라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두부를 만들며 아들을 키운 것뿐인데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소식을 전해준 신병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지만
그도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보위부가 새벽에 왔다는 것, 어머니가 저항 없이 끌려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뒤로 집이 봉인되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수용소로 이송되었는지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정치범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곳의 방식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 어머니에게 적용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군대 안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같은 고향 출신 신병에게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가까이 지내면 그도 위험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전우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였고 웃고 떠드는 척해도 속은 텅 비어 있었죠. 밤마다 막사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고 계신 건 아닌지, 매를 맞고 계신 건 아닌지, 굶주리고 계신 건 아닌지. 그 상상은 언제나 가장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군인으로 버텼지만 안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죠. 이 나라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복종과 침묵뿐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지식해가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품속의 부적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 소식을 들은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막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입대 전날 건네주셨던 그 낡은 부적이 거기 있었어요. 천으로 꿰맨 작은 주머니 형태의 부적은 1년 반 넘게 제 군복 안주머니에서 저와 함께 지냈고 땀과 먼지에 절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죠. 저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적의 촉감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천조각의 부드러움만 느껴졌는데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잡혔어요. 천 안쪽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부적 안에 넣는 곡식이나 부적 문구가 적힌 종이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직감이 저를 움직였어요. 어머니가 그날 밤 유난히 진지한 얼굴로 이걸 건네셨던 기억,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막사 안은 깊은 밤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고 전우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현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저는 부적의 꿰맨 실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실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하나, 둘, 바늘땀을 풀어갈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꼬매셨을 그 실을 풀어내는 것이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여는 것 같았고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죠. 마지막 실이 풀리자 천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펼쳤어요. 달빛에 비친 종이 위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익숙한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지명이 적혀 있었어요. 두만강 인근의 구체적인 마을 이름, 강을 건너는 지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중국 쪽의 전화번호와 사람 이름까지. 저는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만강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은 탈북 경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탈북 루트가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언제 준비하셨을까? 왜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질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답은 이미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부위외부의 감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만이라도 살려보내기 위해 이 경로를 마련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형태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이때 전날 밤 어머니의 떨리던 손, 불안에 가득 찼던 눈, 반복하셨던 잘 다녀와라 라는 말. 그 모든 것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그 밤 저를 보내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아주셨고, 그래서 부적을 건네시며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저는 달빛 아래에서 그 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고, 그날 밤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이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찾으러 갈 것인지, 그 질문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쪽지를 발견한 뒤로 저는 매일 밤 그것을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웠어요. 두만강 하류의 작은 마을 이름, 강폭이 가장 좁아지는 지점, 중국 쪽에서 기다려줄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두셨고,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누군가와 직접 연결되어 만들어진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이셨을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경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쪽지가 가리키는 것은 탈북이었고, 탈북은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수용소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텐데, 그 어머니가 마련해준 길로 저 혼자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탈북이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저는 매일 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아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는 그 존재 자체가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곳이었고, 일반 군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실마리가 있었어요. 부대 내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물자 이동 경로를 알고 있었고, 수용소에도 보급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보급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면 수용소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작했어요. 보급반에서 일하는 박하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대에서 비교적 인간적인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배고파하는 신병들에게 몰래 감자를 건네주기도 했고, 상급자의 부당한 구타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급 작업을 도와드리겠다고 자원했고, 물자를 나르는 일을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갔죠. 한 달이 넘도록 저는 묵묵히 그의 일을 도왔고, 서서히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급 창고에서 둘만 남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직접적으로 수용소를 묻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에 돌려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급 트럭이 가끔 새벽에 출발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아카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하느냐고.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대답했지만 박하사의 눈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하사가 상부에 보고하면 저는 끝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박하사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급창고 안쪽으로 저를 데리고 간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니 이야기 나도 들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죠. 나도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안다. 하지만 네가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다. 조심해야 한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지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고 저는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다고, 그것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박하사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제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사가 알아낸 정보는 일주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보급트럭 운전병에게 은밀히 물어본 결과 어머니가 이송된 곳은 함경북도 화성군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었어요. 그곳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성 수용소라는 곳은 군대 안에서도 이름만으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말이 군인들 사이에서도 속삭여지던 곳이었죠. 박하사는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안 된다.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수용소 외곽만 해도 삼중경비가 서 있고 철조망에는 전류가 흐르며 경비견이 24시간 순찰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군인은 물론이고 장교급도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죠. 거기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 건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것뿐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밤마다 수용소의 위치와 주변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박하사가 알려준 대략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부대 내 지도실에서 몰래 해당 지역의 지형을 확인했어요.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계곡 안쪽에 수용소가 있었고 접근 가능한 길은 남쪽의 보급로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급로는 당연히 경비가 삼엄할 것이었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지도에서 수용소 북쪽으로 가파른 산등성이가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그 산을 넘으면 수용소 외곽 울타리 근처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라는 점이었어요. 부대에서 수용소까지는 직선거리로 80km 이상이었고 산악지형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 2배 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겨울 북한의 산길을 군인 한 명이 혼자 걷는다는 것은 동사의 위험뿐 아니라 탈영병으로 수색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탈영이 발각되면 즉결 처분도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다면 적어도 한 번은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살아계신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박하사는 제 결심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저를 불러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강냉이 떡 몇 개와 성냥, 그리고 낡은 나침반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뭘 하려는지 모르고 이것도 준 적 없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을 때 저는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빚을 진 것이었어요. 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두만강으로 향하는 탈북 경로가 적힌 그 종이를.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 이 길을 만드셨지만 저는 그 길을 따르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가야 했어요. 어머니를 두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보름달이 지나고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금은밤을 택했어요. 보초교대 시간의 빈틈을 수없이 계산했고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를 외웠습니다. 군복 안쪽에 부적 1000조각과 쪽지를 꼬매어 넣었고 박하사가 준 보자기를 등에 묶었어요. 준비가 끝난 날 밤 저는 막사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매일 밤이면 저는 탈영병이 되는 것이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금은 밤이 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만 희미하게 떠 있었고 달은 보이지 않았어요. 과점을 넘겨 새벽 2시 보초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맞춰 저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손은 의외로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분화끈을 단단히 묶고 보자기를 등에 고정하고 군복 안주머니에 쪽지와 부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우들의 숨소리 사이를 빠져나와 막사문을 열었을 때 칼날 같은 한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 25도의 밤이었습니다.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를 향해 몸을 낮추고 이동했어요. 눈 위를 걸을 때 나는 뽀드득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숨을 참고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등을 짓눌렀어요. 50m가 50km처럼 느껴졌죠. 초소의 불빛이 왼쪽으로 스쳐갈 때 저는 눈 위에 엎드려 숨을 멈추었습니다. 보초병의 군화 소리가 반대편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부대 외곽 철조망에 도달했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하 25도에서 흘린 땀이었어요. 철조망 아래쪽에 미리 확인해둔 틈이 있었습니다. 빗물에 흙이 패여 철조망과 땅 사이에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간격이 생긴 곳이었어요. 저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서 그 틈을 통과했습니다. 철조망에 녹슨 가시가 등을 긁었고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간신히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부대 밖의 공기를 맛보았습니다. 같은 공기였지만 달랐어요. 자유의 공기가 아니라 도주의 공기, 쫓기는 자의 공기였죠. 그 순간부터 저는 군인이 아니라 탈영병이 되었고 잡히면 죽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산으로 접어들자 어둠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하며 북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은 걷는 것이 아니라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을 걸으면 체력이 바닥나 주저앉았고 강냉이 떡 한 조각을 씹으며 숨을 돌려야 했죠. 추위는 점점 깊어져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냥을 켜서 손을 녹이고 싶었지만 불빛은 곧 위치를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었기에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군복 소매 안으로 손을 넣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동상을 막으려 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점호에서 제 부재가 확인될 것이고 탈영병 수색이 시작될 거였어요. 수색대는 개를 데리고 나올 것이고 눈 위에 찍힌 제 발자국은 고스란히 경로를 알려줄 터였죠. 저는 가능한 한 바위가 많은 능선을 골라 걸었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가 발자국을 지우려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군화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비명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를 악물었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대가 출동한 것이었어요. 소리의 방향으로 보아 아직 제가 있는 곳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더 빠르게 옮겼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만이 얼어붙은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마을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탐조등의 불빛, 그리고 그 불빛이 비추는 철조망의 윤곽, 수용소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 위에 주저앉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용소 외곽에 도달한 저는 곧바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산등성의 뒤편에 몸을 숨기고 하루 종일 수용소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탐조등은 3개가 보였고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하며 수용소 울타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2명이 한조가 되어 울타리를 따라 순찰했고 교대 시간은 대략 4시간 간격인 것 같았어요. 철조망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3m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박하사가 말한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낮 동안 수용소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멀어서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느리고 힘없고 마치 바람에 쓸리는 낙엽처럼 흔들리며 걷고 있었어요. 돌을 나르는 사람들, 땅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안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용소 북쪽 울타리에 집중했습니다. 남쪽은 정문과 보급로가 있어 경비가 가장 삼엄했고 동쪽과 서쪽은 탐조등이 직접 비추는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북쪽은 가파른 산이 바로 뒤에 붙어 있어서인지 탐조등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고 순찰 빈도도 다른 쪽에 비해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북쪽 울타리 바깥으로 작은 작업반이 나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에 수감자 대여섯 명이 경비병 한 명의 감시 아래 울타리 밖으로 나와 나무를 베는 작업을 했어요. 울타리 안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밖으로 나온 작업반이라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북쪽 울타리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했어요. 얼어붙은 관목 뒤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경비병의 순찰이 지나가고 탐조등의 불빛이 반대편으로 돌아간 사이에 울타리까지의 거리를 가늠했어요. 약 30m. 뛰면 10초. 하지만 눈밭에서 소리 없이 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다음날 오후 작업반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산 위에서 내려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죠.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북쪽 산비탈의 나무들 사이로 내려가 울타리에서 약 20m 떨어진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귓속에서 북을 치는 것처럼 울렸고 숨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져 장갑으로 입을 막았어요. 얼마 후 울타리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회색 옷을 입은 수감자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총을 어깨에 맨 채 뒤를 따랐어요. 수감자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뼈 위에 피부만 남은 것 같은 몸,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동자.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었어요. 네 번째,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눈, 그 눈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어요. 1년 전 저를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시던 그 깊고 따뜻한 눈. 비록 지금은 그 따뜻함이 고통과 지침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저는 나무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아야 했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발견한 뒤 저는 바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바로 옆에 있었고 수감자들은 나무를 베는 작업에 투입되어 흩어질 틈이 없었어요. 저는 나무 뒤에서 어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습니다. 도끼를 드는 어머니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고
반드시 어머니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 단단히 했어요. 기회는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경비병이 다른 수감자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러 반대편으로 걸어간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뱃나무를 끌고 울타리 쪽으로 이동하셨는데 그 경로가 제가 숨어있는 나무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몸에 힘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은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환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걸으려 하셨어요. 저는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저를 발견했을 때 그 눈에 떠오른 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순수한 공포.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을 단번에 아신 거예요. 아들이 탈영을 해서 수용소까지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저보다 먼저 이해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내려놓고 제가 있는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오셨어요. 가까이서 본 어머니 얼굴은 산 위에서 본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볼은 안쪽으로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손은 동상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이 빠진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어머니는 20살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경비병의 시선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기에 나무 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리며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왔느냐? 그 세 글자가 어머니의 얼굴 위에 새겨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러 왔다고, 함께 가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 움직임은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거부였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못 간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 된다고,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쪽지를 꺼내 보여드리며 어머니가 준비하신 이 경로로 함께 가자고 사정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그 종이를 보고 크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건 너를 위해 만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말은 명령이었고 유언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뒤였어요. 그때 경비병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재빨리 나무를 집어들고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주먹을 깨물며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고 그 가늘고 굽은 등이 눈물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작업반은 울타리 안으로 돌아갔고 저는 여전히 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라는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제 마음 사이에서 저는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점점 깊어졌고 가만히 있으면 동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조차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이 깊었어요. 그때 수용소 안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탐조등 하나가 갑자기 울타리 바깥쪽을 비추기 시작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수색대가 이곳까지 추적해온 것인지 아니면 전기 순찰이 강화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탐조등의 불빛이 제가 숨어있는 나무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용소 안쪽 울타리 반대편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탄조등의 불빛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수용소 안쪽을 향했어요. 경비병들의 고함도 안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혼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비명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 안에서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경비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건지, 수용소 안에서 소동을 벌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구타는 기본이고 독방 감금, 식량 차단,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를 위해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일어서서 울타리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막아야 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인 방향은 울타리가 아니라 반대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물렸기 때문이에요. 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저는 울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턱에서 얼어붙었고 시야가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어머니가 일으킨 소동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비병들의 고함,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간간히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저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뛰었고 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수용소의 불빛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 너머로 수용소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몸 안의 모든 것이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던지신 것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저를 짓눌렀어요.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수용소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쪽지를 꺼냈고 어머니가 적어두신 경로를 읽기 시작했어요. 두만강. 이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열어준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쪽지에 적힌 첫 번째 지점은 수용소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머니는 적어두셨어요. 이름 대신 별명만 적혀 있었고 마을 입구 세 번째 집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어머니가 이 정보를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의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침반을 확인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하지만 몸의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탈영한 지 나흘째 수용소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동안 제대로 먹은 것이라고는 강냉이 떡 몇 조각뿐이었어요. 아카사가 준 식량은 이미 바닥나 있었고 산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한겨울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넘어졌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왼쪽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군화를 벗어보니 발가락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수색대의 추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한 번은 산등성이 너머로 군인들의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극도로 조심하며 능선을 피해 계곡 쪽으로 이동했고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위 위만 골라 밟았습니다. 계곡의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릴 때면 얼음을 깨고 물을 마셨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위장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지만 탈수로 쓰러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쪽지에 적힌 마을의 불빛이 산 아래로 보였어요. 저는 마을 외곽에서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는데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든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어머니의 쪽지에 적힌 별명을 말했어요. 남자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가 빠르게 주변을 살폈고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집에서 저는 이틀을 보냈습니다. 나이든 남자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뜨거운 감자죽을 끓여주었고 동상에 걸린 발을 뜨거운 소금물로 씻겨주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는 창문 밖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저를 도와주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떠날 때 한마디만 하더군요. 네,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 과거형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한밤중에 그 집을 나섰어요. 남자가 알려준 다음 경유지까지는 하루 거리였고 거기서 두만강까지는 이틀이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적어둔 그 날짜에 중국 쪽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날짜를 놓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에 동상에 걸린 발을 끌고서라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두만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저는 그 말을 발걸음 삼아 걸었고 한 발 한 발이 어머니와 멀어지는 거리라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만강에 도착한 것은 쪽지에 적힌 날짜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변변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구간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수색대의 범위가 넓어졌는지 곳곳에서 군인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한 번은 순찰조와 불과 30m 거리에서 마주칠 뻔했습니다. 눈 쌓인 도랑에 몸을 던져 숨었을 때 군화 소리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지만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는 온몸이 눈과 흙에 절어 있었어요. 두만강은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전체가 얼어 있었지만 달빛 아래에서 보니 곳곳에 검은 줄이 그어진 것처럼 얼음이 갈라진 부분이 보였어요. 폭은 제가 선 지점에서 약 100m 정도로 보였고 반대편 중국 쪽 강변에는 낮은 덤불과 갈대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쪽지에는 이 지점이 강폭이 가장 좁고 얼음이 가장 두꺼운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겨울 내내 유효한 정보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얼음은 매년 다르게 얼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한 발자국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강변 덤불에 숨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 쪽지에 적힌 날짜였고 시간은 새벽 3시로 적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중국 쪽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뜻이었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내일이면 이 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쪽지를 꺼내 어머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외우고 있었기에 상관없었어요. 어머니의 손끝이 이 종이 위를 지나갔을 때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강변으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고 다리는 후두루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불빛이 강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어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제 흔적을 추적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정기 순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제 체중을 받아 삐걱거렸어요. 한 발, 두 발, 미끄러지지 않으려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저는 더 이상 조심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것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것은 더 위험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에 갈라진 줄이 발밑에 보였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발을 디딘 순간 얼음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왼발이 이미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군화 속으로, 바지 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차가움이 아니라 불에 대는 것 같은 고통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얼음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기어 올라가려 했지만 얼음이 손끝에서 계속 부서져 나갔어요. 완전 물에 빠진 채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어디에 박혔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어딘가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고 그것은 제 몸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이번에는 제 오른쪽 얼음이 깨지며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경비대가 저를 향해 쏘고 있었어요. 저는 물속에 반쯤 빠진 채로 얼음 가장자리를 미친 듯이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경계에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총성과 함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상체를 얼음 위로 끌어올렸어요. 팔꿈치로 얼음을 짚고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 왼쪽 다리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었고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얼음 위를 배로 밀며 기어가는 동안 뒤에서 고함 소리가 계속되었고 총성은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비대가 얼음 위로 따라오지 않는 것은 그들도 얼음이 깨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총알은 얼음의 두께를 가리지 않았고 저는 언제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갈대가 보이기 시작했고 강변의 흙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불에 젖은 하반신은 그 속도로 체온을 빼앗아가고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얼음 위에 얼굴을 대고 쓰러졌을 때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시간이,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해서 열어준 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강하고 거친 손이 제 팔목을 움켜쥐더니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끌려갔고 뒤이어 다른 손이 제 군복깃을 잡고 들어올렸어요. 중국적 강변의 갈대 사이로 끌려 올라갔을 때 두 명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쪽지에 적혀있던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갈대밭 깊숙이 끌고 갔고 위장용 천으로 제 몸을 덮었습니다. 뒤쪽 강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냈다고. 그 말을 듣자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다. 알고 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어머니의 존재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은 몸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음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고 소리를 죽이려 갈대를 입에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쪽지 한 장에 경로만 적어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기다릴 사람까지 미리 연결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아들의 탈출만은 끝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갈대밭에서 일으켜 세웠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경비대의 불빛이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수용소의 철조망 안에서 저를 위해 소동을 벌인 대가를 치르고 계실 어머니가. 저는 그 어둠을 향해 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건넜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길로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져야 할 약속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러 오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가능한 약속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들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두만강의 얼음이 새벽빛에 하얗게 빛나는 것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저를 중국 동북부의 한 농가 지하실에 숨겨주었고 거기서 석 달을 보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빛이라고는 지하실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북한 공안이 탈북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강제 북송이었어요. 북송되면 그것은 곧 죽음이었죠. 저는 지하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의 쪽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글씨가 닳아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글자를 외우고 있었기에 읽는다기보다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것에 가까웠어요. 석 달 뒤 브로커에 연락이 왔고 저는 트럭짐 칸에 숨어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간의 은신과 이동을 반복한 끝에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한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린 것은 두만강을 건넌 지 거의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눈물만 흘러내렸고 직원이 저를 안으로 이끌어 의자에 앉혀주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받았을 때 저는 그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안전하다는 것을 실감하기까지는 그로부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해 겨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을 보는 순간 두만강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얼음 위에서 기어가던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저를 잡아 끌어 올려준 순간. 한국의 눈은 북한의 눈과 같았지만 이곳에서의 눈은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새로운 삶이란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그 철조망 너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작은 원룸에 정착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공간이었고 제 힘으로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구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어느 정도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서랍에서 낡은 천조각과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부적과 쪽지. 두만강의 물에 젖었다가 마르고 또 제 손때에 절어 누렇게 변해버린 그것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글씨였어요.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 문의했고 북한 대부에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중국 쪽 브로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고 북한 인권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같았어요. 확인 불가. 수용소 안의 상황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곳이었기에 누구도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건지, 이미 그 혹독한 환경에서 쓰러지신 건지, 저를 위해 소동을 벌인 뒤 어떤 처벌을 받으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계속되었고 계절은 반복되었어요. 어느덧 몇 해가 지나 있었고 저는 겉으로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쪽지를 꺼내보는 습관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희망을 품고 어떤 날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밤마다 귓가에서 울렸어요. 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저는 어머니의 말대로 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한국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단 하루도 돌아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용소 철조망 너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뼈만 남은 손으로 저를 밀어내시던 그 힘이 느껴져요. 이 쪽지가 제 품에 있는 한 어머니는 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아니 반드시 와야 한다고 저는 매일 밤 이 낡은 종이 위에 손을 얹으며 되뇌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듯이 저도 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